전두환 씨 사망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지난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야의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조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화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두환 씨 사망을 둘러싼 여야의 조문 정치, 그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전혜연,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향년 90세를 일기로 11대 12대 대통령 지낸 전두환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정치권의 조문은 거의 없는 모습이고요. 추징금을 완납하고 자녀를 통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던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당시와는 온도차가 확실히 뚜렷합니다. 전두환 씨의 사망, 정치권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읽힐 텐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의해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5.18과 관련된 두 전직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어볼 부분이 하나 있어요. 과연 이 두 정치인이 진상규명에 앞장섰는가 매우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데요. 두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서 면죄부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은 반드시 들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5.18 관련 진상규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제와 아직 미완인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은 두 사람의 사망이 정치권에 있어서 5.18과 관련된 아직 풀지 못한 과제, 그리고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는 상기시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정치권에서 통합의 정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통합이라는 것은 가해자의 참회, 반성, 그리고 진정한 사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과제도 남겼다는 말씀이신데 전두환 씨 사망 소식에 어제 오후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의 입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습니다. 네, 세 줄짜리 짧은 논평, 건조한 논평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겼는데 조화 조문 자체가 없다 이런 입장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글쎄, 나름 이제 고심해서 수위를 이제 조절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지난번 노태우 전 대통령 때하고는 또 좀 확실히 결이 다르다는 게 이제 느껴지죠. 장례 자체도 국가장이냐, 가족장이냐, 이 이제 격의 차이가 굉장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화 정도,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조문 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보내서 좀 조의를 표명하는 정도까지는 했어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 대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또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찌 됐건 진보 진영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을 했던 그 정신을 좀 이어받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쪽이 설령 계속 사과도 하지 않고 좀 보기에 따라서는 반성 없이 그렇게 이제 지낸다, 좀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한번 정한 방침은 좀 꾸준하게 지켜줘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는 살짝 좀 아쉬운 감도 좀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지난번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당시에는 직접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공과 과가 있었다 이런 입장들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신중한 입장 표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번 노태우 씨 사망 같은 경우에는 추모라는 표현이 추모 브리핑이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이번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관련 브리핑이라고 아주 건조하게
말 그대로 그런 용어 하나하나 신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좀 다른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합의 정치가 되려면 뭔가 가해자가 진정한 사과를 먼저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달리 추징금을 완납하려는 노력도 미진했었고요. 무엇보다 5.18 관련해서 이후에도 계속 망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마치 민주주의에 큰 성과를 낸 것처럼 좀 용어를 썼는데 과연 이것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도 5.18 관련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입은 유가족의 입장에서 과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과 과가 있었다면 과가 지나치게 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여야 대선 후보들 전두환 씨의 조문을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최하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던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했던 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아직 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준비 일정을 좀 봐가지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대선 후보의 메시지가 아주 상반되는데요. 일단 첫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내란범이다, 학살범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 광주가 매우 중요하죠. 광주는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주의의 성지로까지 불리는 것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수백 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이 남아 있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아직 유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런 점에서 아마 유가족들의 심장에서 이런 입장을 낸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일단 조문을 갈 수 있다, 가겠다 입장을 밝혔고요. 2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해서 논란입니다. 일단 오락가락하는 그런 형편인 것 같은데 윤 후보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참모진이 말렸겠죠. 그래서 이제 조문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이게 사전 조율을 충분히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좀 하는 게 뭐 다른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 사안에서도 역시 뭐 그런 부분이 과제로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오히려 좀 약간 서로 다르게 좀 입장이 나왔더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죄를 용서하기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DJ 정신 그런 취지에서 뭐 최소한의 어떤 죽음에 대한 뭐 예를 표하겠다라든가 왜냐하면 우리 전통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과거에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죽음 앞에서는 기본적인 예의를 취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전통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좀 오히려 갔어야 좀 되지 않겠나. 직접 조문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 반면에 이제 이쪽 보수 진영 쪽에서는 오히려 좀 더 유감이라든가 또 대신 사과라든가 이런 발언들이 좀 나오고 조문을 조금 자제하는 그런 것이 차라리 더 모습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입장은 좀 강도 높은 메시지긴 했습니다. 평가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은 좀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분명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굉장히 비판을 샀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조문을 간다면 아마 그런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참모진에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국민의힘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까지 한 적이 있죠. 그러나 과연 이른바 5.18 망언과 관련된 당의 소속원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졌었는지 의문입니다. 광주에 가서 그냥 이벤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광주의 5.18 단체에서 요구하는 망언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대선 후보가 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중도층 마음 잡는다, 통합정치 한다라는 것이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국민의힘의 노력과 맞물린다면 더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두환 씨의 이 조문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일단 반응이 그렇게 싸늘하기만 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조문을 가지 않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국민의힘에서 독자 행보를 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 처음에는 조문을 갈까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청년들의 반대로 조문이 무산됐다면서요? 예, 뭐 청년층에서 반대 의견을 많이 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워낙 반대 의견이 그 압도적인 다수여서 그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이제 이런 건데 이 부분도 좀 그 본인이 정치를 뭐 한두 해 하신 분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이런 정도는 뭐 설령 이제 비난이 따르더라도 자기가 결단을 내리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근데 역시 좀 오락가락. 그러니까 윤석열 그 후보 그 정치 초심자인 그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하는 좀 약간 의아하기도 했는데 한편에서는 뭐 TK 민심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청년 표심도 있고 그 이제 둘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할 건가 이제 고민을 한 결과 같아요. 역시 지금은 청년 표심을 따르겠다 이제 이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도 홍준표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TK 쪽에서 상당한 지지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이번 행보가 좀 석연치 않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홍준표 의원의 조문 행보, 조문 결정까지는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 특히 결정을 하게 된 그 과정을 살펴봤더니 그 홍준표 의원의 그 청년의 꿈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갈까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압도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홍준표 의원의 이런 과정 윤석열 후보가 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어쨌든 청년들과 뭔가 소통하려고 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받아서 고심한 다음에 뭔가 결정을 내리는 듯한 이 과정 자체가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떤 2030 세대에 대해서는 유연하다, 우리 의견을 듣는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청년들이 독재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전두환 대회에서 옹호하는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MZ세대에서는 또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라는 것을 홍준표 의원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제를 바꾸어서 파열음을 겪고 있는 윤석열 선대위 후보의 선대위 얘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에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오전 언론사 행사 참석 후에 기자들과 만난 윤 후보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선대위 합류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요. 김 박사님이 며칠 생각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겠다. 아직 뭐 입장을 거부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는 아직 아무것도 전달받지 못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기다리겠다 이 메시지. 윤석열 후보의 그 전에 며칠간의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 들어서 그 양반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논란이 됐거든요. 어제 오전에요. 네, 예. 이거 굉장히 감정적인 발언이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기 합류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이 큰 타격을 입을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의 선거를 지휘했고요. 본인이 직접 뭐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오히려 급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지금 일각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냐면요. 삼김 체제에서 김 빠졌다. 김 빠졌다가 김 샌다라는 표현 하나와 김종인 위원장이 빠질 것 같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은 뭔가 통합의 리더십이라던가 당내 화합의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언어도 순화하고 계속 지금 측근들을 보내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뭐 윤석열 후보가 온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두 사람이 의견을 조율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여지는 남아 있는데 일단 어쨌든 간다 안 간다 밀당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은 이 상황이 계속해서 길어지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뭐 어떤 직이 좀 있으신 분도 아니고 자유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잃을 게 없죠.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다음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애초에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얘기가 나와서 무르익어 가다가 이게 다시 또 결렬 분위기로 가는 이런 상황. 이게 과연 얼마나 본인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미 이것도 지지율에 반영되기 시작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선 끝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선대위 제가 보기엔 한 두세 번 구성하고도 남을 만큼의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계속 지금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후보가 대선 국면에서는 후보가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캠프 자체가 제대로 안 꾸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결국 정치력이 부재하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의견 조율 과정에서도 보면 역시 이분이 좀 정치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이런 실수가 나오는구나라고 좀 느낄 정도로 그런 대목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때묻은 정치인보다는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순진한 윤석열이 낫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런데 선거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방대한 조직이 함께 움직여가는 그런 국면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이게 그야말로 뭐 팔다리가 따로 노는 이런 상황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찌됐건 본인이 뭐 했던 아니면 뭐 본인의 측근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던 간에 빨리 가닥을 잡고 매듭 지을 건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 김종인 전 위원장 문제는 사실은 제가 보기엔 뭐 시간적으로 볼 때 일주일 이상 지체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일주일 전쯤에 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계속 좀 흘러가는 분위기로 보게 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거 물리는 것도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어찌됐건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놓고 그 안에 그 인선을 다시 그분 의중을 반영해서 다시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지지율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도 살짝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도 나오는 여론조사들도 좀 있는데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만약에 이게 2, 3일 뭐 기다린다니까요. 2, 3일 더 간다면 선대위가 이렇게 늦게 출범하면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입장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예,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선대위가 빨리 하냐 늦게 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요. 국민들이 이 형국을 어떻게 인식하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잘못하면은 어르신들끼리 자리 싸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젊은 정치인,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캠프에 쓰겠다. 근데 캠프에서 반대한다. 아니다, 난 써야 된다. 이러면 오히려 국민들이 막 화날 텐데 지금 뭔가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쟁쟁한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중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반대로 한때 기득권 논란에 쌓여있던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쇄신론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예. 청년위원회를 꾸려서 다이너마이트 위원회 꾸민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의 이런 변화가 또 중도층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통합의 리더십이 지금 빨리 발휘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윤석열, 김종인 두 사람의 갈등의 한 이유로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거론됐던 장제원 의원이 꼽히는데 일단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백의정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은 뭐 세 인물 중에 임태희, 김병준, 장제원 중에서 임태희 쪽은 됐고 사실은 장제원 의원도 떠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면 김종인 위원장도 좀 받아들일 만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그분 의중을 제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순서가 좀 잘못된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 정도의 인물을 모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자리 다 비워놓고 일단 모셔야 되는 거죠. 총괄선대위원장 모시고 그분하고 상의하면서 물론 이제 본인도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조율을 거쳐서 했더라면 아마 지금 거론되고 있는 또 김종인 전 위원장 쪽에서 약간 좀 거북해한다는 인물조차도 그런 식으로 전개를 했다 그러면 아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수용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사람들 다 자기 사람들 심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위에 와서 그냥 좀 면만 세워주세요. 뭐 이런 식이 되니까 본인이 와서 그럼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라고 당연히 의문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잃을 것도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선거판에 들어와서 좀 저 나이에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고 뭐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건강도 많이 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는데 굳이 뭐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 다시 모시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이 인적 구성을 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일단 모셔놓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제까지 거론됐던 인물들 또 본인이 좋아하는 인물들까지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좀 수기해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하지 않으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쉽게 오시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려면 뭔가 더한 카드를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어서 좀 말을 해보면요. 오늘 아침에 이준석 당대표가 김병준 지금 현재 있는 상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을 다른 조직으로 옮기게 되면 혹시 이 제안을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 점에서는 이종훈 평론가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두 사람 빼라, 한두 사람 뭐 비호감이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은 말 그대로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캠프를 꾸릴 것이고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를 말 그대로 컨트롤 타워에서 보여주러 가는 거거든요. 지금 한두 사람 정리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나치게 뭐 몇 사람 간의 옛날 과거까지 나오는데 그거와는 다른 측면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의 결단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쯤에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저희가 뭐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면 만약에 이렇게 밀당을 쭉 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게 어그러져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안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 전 그럼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의 타격은 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합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상징하는 MZ세대의 지지 그리고 경제통이라고 불렸던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도 못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일단 집안 식구들도 잘 못 모으는데 어떻게 국민통합을 하겠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 좀 더 숙이고 삼고초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은 평론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오지 않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지금까지 난처하지 않을까요? 네. 선대위를 지금 민주당이 꾸리려고 하는 것보다 더 파격적으로 꾸려야 되는 거죠. 지금보다 더.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국민적인 관심을 유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외부 인사 투입도 더 많아야 될 것이고, 예. 더 참신하게 가야 될 것이고, 더 파격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과연 지금 윤 후보 주변에 지금 잔뜩 몰려 있는 그 중진급 이상 그런 분들이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비대위 체제 하에서 새누리당 만들고 이준석 대표를 옆으로 인재 영입을 해서 데려다 놓고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정도까지 뭐 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과연 그런 파격까지 할 자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역량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조금 더 카드를 더 내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쪽에서도 조금 더 급해질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이재명 후보는 뭐 사과의 의미로 큰절도 했다고 하고요. 또 민주당의 당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당 주요 보직에 있는 분들도 사퇴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위기론이 역설적으로 쇄신의 가속도를 내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는 당에 있는 주요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한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당을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 논란을 접고 후보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언론 보도를 보면 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직자들이 뭐 결단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몸이 가볍게 결정을 하려면 사실은 중진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먼저 결자해지 백의종군을 선언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쯤에서 이제 윤석열 선대위도 뭔가 활로를 찾아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지난 주말에 만났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권성동 사무총장이 직접 찾아갔단 말이죠. 그러면 직접 이제 후보가 마지막 최후의 담판적인 의미로 직접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좀 안 될 수 있을까요? 될까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하다면 3고 초려, 10고 초려까지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종인 전 위원장 모시려고 집으로 몇 번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전 대표 시절에. 예, 그 당시 대표 시절에. 그런 정도 또는 그 이상의 노력을 지금 기울여야 되는 거죠. 만약에 굳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필요로 한다면 그런 거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혁신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민주당 조만간 간판도 바꿀 겁니다. 열린민주당하고 이제 그 당대당 통합하는 걸 계기로 해서 당 간판도 이제 분명히 바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쪽도 그 계속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지고 대선으로 갈 건지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자꾸 당명 바꾸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뭐 혁신위원회 몇 번 하면서 당명을 얼마나 수시로 많이 바꿨습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이나 지금 장명이 제대로 됐는지 관련해서도 논란도 많았고, 처음 이름 정할 때부터 민주당이 그런 당명 교체를 통해서 뭔가 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 그 정도 급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그 변화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김종인 카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로 들리는데 꼭 그건 아닙니다. 꼭 좀 전에 그건 아니지만 말씀드렸듯이 일이 어려워진다. 예, 그렇게 모시겨서 하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파격적인 카드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선대위 다음 달 6일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쟁자 끌어안기도 이제 관건인데 어제인가 오찬 회동을 좀 했었는데요. 경쟁했던 예비 후보들과 모두 오찬 회동을 다 잡아놓은 상태여서 그 자리에는 유일하게 안 왔던 두 의원이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응답하지 않아서 일단 불발은 됐는데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석열 선대위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글쎄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홍준표 의원이 전화를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직 당대표였고 유력한 경쟁자에게 그냥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진심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선대위 합류한다면 그러면 바깥에서 청년들의 어떤 요구라든가 목소리를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아주 정중하게 해야 되는 거지, 홍준표 의원의 말처럼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의 경제통입니다. 그리고 대선에 출마한 경험도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아직 여의도나 국회에서 훈련이 안 돼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좋은 점은 끌어안고 나쁜 점은 좀 이제 바뀌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 중에서 제가 정말 공감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전직 쟁쟁한 의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과연 정치 신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신인들이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왜 국민들이 영선에 국회의원 한 번도 하지 않은 윤석열 후보를 보수당의 후보로 뽑았는지, 거기에 담겨있는 민심을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읽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승민, 홍준표 의원을 어떻게 데려올 것이냐, 이 부분도 분명히 윤석열 후보 측도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선대위 구성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요? 일단은 김종인 전 위원장부터 모셔와야 되는 거죠. 모시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하여튼 불만이 있어서 이 선대위에 합류하지 아니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유승민 전 대표도 그렇고 그 원인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지금 참여를 좀 하고 있지 않은 건지. 전화 통화 안 된다 그러는데요. 전화 다 됩니다.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그 또 측근들이 다 있어요. 늘 자주 통화하고 하는 측근들 다 있기 때문에 측근들 전화번호 원하면 제가 알아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측근들을 통해서라도 이제 의중을 좀 타진해 보고, 필요하면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좀 그럴 필요가 있죠. 윤석열 후보 보니까 이렇게 술 한잔 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굉장히 소탈한 그런 면모가 좀 있으시던데, 옛날 그 검사 시절부터 그런 장기, 아니면 장기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장기 뒀다 뭐합니까? 이럴 때 활용하셔서 그냥 술 한잔 사들고 가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면 그게 다 안 풀리겠습니까? 다 풀리죠. 자, 그래서 이게 결국 정치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좀 필요하다면 식고철학까지 좀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두 분 말씀 듣고 나니까 결국엔 윤석열 후보가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처음으로 4,000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이 위중증 환자도 600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치 기록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은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할 이 급박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16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래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86명으로 전날보다 37명이 늘어 또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84%, 남은 병상은 54개뿐입니다. 경기와 인천도 10개 중 8개 이상이 사용 중입니다. 사망자 수도 35명으로 지난 7월 4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363명으로 평균 치명률은 0.79%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4,088명, 해외 유입이 2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30명, 경기 1,176명, 인천 219명 등 수도권이 3,125명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수도권의 의료 대응 여력을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추가 접종은 추가가 아니라 기본 접종의 연장선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당직자들이 선거대책위원회 재구성과 당 쇄신을 위해서 일괄 사퇴했습니다. 윤관석 사무총장 등은 조금 전인 오후 3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선당 후사의 자세로 대선 승리의 미랄이 되겠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선대위 재구성과 당 쇄신을 위한 모든 권한을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후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장동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은 2014년 7월 무렵부터 2년 가까이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를 보좌하며 측근에 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검찰이 임 전 실장을 소환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임 의혹에 대한 윗선 수사가 재개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사망한 가운데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자와 부상자, 유죄 판결자 등 70여 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전 씨에 대해 너무나 많은 인권 침해에 대해 일말의 책임, 사과, 반성 없이 사망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5.18 보상법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등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오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흉기에 찔려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뇌사소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현장을 이탈해서 큰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흉기 난동 벌어진 사건, 경찰관의 부실 대응, 이 부분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됐는데 네. 일단 사건 기요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난 1월 15일 이제 인천 그 서창동이죠.
15일 날 오후 5시쯤인데 사실은 이제 한 차례 신고가 있었던 이 상황인데 예. 서창지구대 경찰관 여경과 남경 2명이 출동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4층에 있는 소위 가해 위험성 있는 남성을 분리 조치하고 3층에서 여경이 복도에서 이제 어머니와 딸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듣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60대 초반의 남성 아버지겠죠. 이분은 이제 남경이 1층 그 공동 현관문 밖에서 이 대화 중에 갑자기 3층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 여경은 1층으로 이탈을 하고 또 1층에 있던 아버지는 비명 소리를 듣고 자기 주거지인 3층으로 올라가는데 남경이 뒤따라가다가 여경과 1층과 2층 계단에서 만나서 도로 1층 공동 현관문 밖으로 이탈해버리는 이 상태가 결국은 피해자가 뇌사소견에 빠지는 형태의 중상을 입고 또 그 딸과 아버지는 상당한 부상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정말 경찰로서는 현장에서 적극적인 어떤 현장 대응을 못했다는 문매를 맞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경찰의 대응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은 힘이 좀 약하더라도 경찰이면 그 경찰이란 지위 때문에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마련인데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6개월 된 순경 이탈했고요. 그리고 19년 된 경위도 함께 이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경찰 출신으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장터에서 총알이 날아오더라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군인이 전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이 나면 소방관이 그 불 속에 설령 건물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불길을 잡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들거든요. 경찰이라면 현장에서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고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공포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매뉴얼에 의한 대응 조치를 했어야 되죠. 테이저건이나 3단봉을 겨누고 경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무전으로 지원 요청을 한다라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보 경찰관이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6개월 차 여경을 현장에 투입됐다는 이 부분도 문제겠지만 현장에서 이탈을 하고 더군다나 남경은 신고자 아버지는 3층으로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 올라가는데 뒤따라가던 남경이 뛰어내려오는 여경과 1층과 2층 계단에서 다시 공동현관문 밖으로 이탈을 해가지고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런 끔찍한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 이래서 지금 경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으로 봅니다. 네, 이 사건이 이제 처음 알려지고 나서 여경이 이탈했던 것이 알려지고 나서 여경 자체에 대한 자질 논란도 좀 있었는데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탈이 2명인 거 알려지면서. 네. 이 사건이 구조적으로 젠더 논쟁 가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비판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장의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는 건 경찰관이지 여경 남경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짚어볼 게 있습니다. 과연 경찰 종합학교에서 테이저건이나 아니면 범인을 제압하는 이런 형태의 교육이 정말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는 적정한 교육과 훈련이었나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제가 알아보면 종합학교에서 순경 공채시험 합격해서 그 몇 개월의 과정 중에 불과 몇 시간의 교육을 받고 나온다고 하는 부분. 특히 경찰은 이제 이런 변이 있죠. 지금 작년 2월 달부터 발현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반복 교육이나 현장에서 직장 교육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그 목적은 뭡니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변명이 결코 국민들한테 설득력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말 처절한 반성과 앞으로 반복되지 않을 그런 교육과 훈련을 반복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인천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장까지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텐데요. 어떤 보완 측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찰 종합학교, 소위 간부부 출신이나 아니면 경찰대학이나 아니면 또 순경 공채시험에 경찰 종합학교를 나온 사람들 앞에서 말씀했지만 경찰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걸맞는 현장 대응 능력, 범인의 제압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위기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 이게 확실히 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직장 교육이나 아니면 직장 그 어떤 훈련을 통해서 반복한 매뉴얼에 의한 이런 대응 지침에 의한 훈련 교육 이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이런 이번에 그 서창동 층간소음 살인 사건 같은 그런 가오를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쇄신된 교육이 훈련이 절대로 필요하다.
현장 적응 능력 대응 향상 이런 교육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구조적인 훈련이 없었다.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에 취지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럼 이제 제압술이나 테이저건 같은 그런 뭐라 할까요?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이런 훈련들이 기존에 왜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지는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신임 경찰 교육 과정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술 훈련이라든가 아니면은 테이저건이라든가 제압술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찰 기본 교육에 의한 그런 어떤 그 학술적인 그런 공부도 해야 되거든요. 예. 뭐 형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법 체계도 이론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진정한 교육이나 어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국민을 위한 건 뭐냐? 현장에서 대응 능력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중점적인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하고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국민을 지키는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런 교육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경찰이 교육 프로그램을 정말 다시 새로 짜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그 직장 훈련을 통한 반복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실습 교육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흉기 난동 부린 40대 남성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경찰이요 피의자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살인 미수와 스토킹 처벌법까지 이렇게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네. 있는데요. 네,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올해 4월부터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시행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 중부경찰서, 서울 중부경찰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워치 지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m의 착오가 나는 바람에 남대문서에서 1차 이게 이제 현장 확인이 실패를 했죠. 예. 2차 그 원래 스마트워치를 지급 요청한 중부경찰서 관할로 이첩해서 중구 저동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로 갔는데 팀장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이 흉기 남동 부렸던 층간소음 40대 남성 이 부분요. 네. 이 부분이 스토킹 처벌법까지 혐의도 좀 추가를 그렇습니다. 한다고 네. 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살인 미수는 형법에 5년 이상 사형 무기징역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스토킹 처벌법이 올해 4월에 포함이 됐는데 예.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기통신, 전화나 아니면은 전화 접근 또 100m 이내 접근 금지인데 이 부분을 위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도 같이 병합으로 해서 입건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른 사건 함께 다뤄볼까 하는데 공통점이 이제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도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 중부경찰서 관할 제가 이제 잠시 오류가 있었는데요. 서울 중부경찰서 관할에서 사실은 5차례나 신고를 했던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스마트워치 지급을 받고 SOS 신고를 했었는데 결국은 최초에 이 기지국 그러니까 이 스마트워치는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셀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기지국 보통 90% 이상이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와이파이 형식과 그다음에 GPS 형식이 있는데 이번에 남대문서에 그 지령이 된 거는 이 기지국 관할 이게 뭐냐면 스마트워치 문제점이 바로 최대 2km 최소 200m까지 격차가 납니다. 예. 그래서 최초에 남대문서에서 출동을 했다가 두 번째 SOS의 중부서 원래 스마트워치 지급받은 중부서에 이제 공조 요청을 해가지고 중부서에서 출동을 했죠. 근데 이미 중부서에서 양쪽으로 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동에 SOS 스마트워치 그 신청한 곳, 그 호출이 나온 곳, 그리고 원래 스마트워치 지급을 했던 피해자가 신고를 했던 장소. 그런데 결국은 이미 범인으로부터 살해를 당한 이유가 돼버린 형태에서 이 스마트워치와 그다음에 경찰의 대응이 상당히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사실은 살해된 여성 그동안 이제 스마트워치로 5차례나 미리 신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신고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신변보호 담당했던 경찰관이 이 스토킹 대응 매뉴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네. 의심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잠정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이 스토킹 처벌법은 자, 100m 접근 금지, 그 다음에 이제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는 뭐냐면 이 전화로 문자나 그 다음에 전화를 하는 이걸 금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를 위반했으면 사실은 잠정 조치가 뭐냐면 이 분리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판사의 결정으로 1개월 이내에서 구치소에 경찰서 네.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잠정 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 하나 실책이 뭐냐면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입건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경고만 하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한 여성의 생명을 뺏는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 그래서 안타깝다. 비판이 나오는 그런 대목이죠. 네, 근데 언론 보도에 좀 따라 보면 피해 여성의 보호를 담당했던 그 경찰관 범행 나흘 전에 사실은요 베스트 전담 경찰로도 선발돼서 경찰청장의 표창까지 받았고요. 112 전문가라도 알려져 있고 여성 관련 범죄 전문가로도 알려졌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제 여청범죄 수사팀에 근무하는 서울 중부경찰서 직원인데요. 50대 경찰관이거든요. 근데 이 사안이 나기 전에 사실은 매뉴얼에 의한 어떤 그 시행 그리고 현장에서 대응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준비됐고 또 능력이 그 향상된 그런 직원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결국은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았었던 건데 공교롭게도 표창 4일 전에 표창을 수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함으로 해서 그동안의 베스트상이 굉장히 무색해져 버린 형태인데 그동안의 공로는 인정을 하더라도 모든 경찰이 다루는 사건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 한 건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그 베스트상이 무색해져 버리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가운데 신변 보호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도 오늘 결정이 됩니다. 신상 공개 가능성 어느 정도 봐야 됩니까? 예, 저는 이제 특정 범죄 가중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이제 있어서 굉장히 흉악한 범죄, 국민의 알 권리, 이제 여러 가지 범죄가 명확하다. 이런 부분들은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사 심의를 거쳐서 신상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은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어떤 사회에 대한 경종이라든가 이런 유사한 범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각을 줌으로 해서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조치가 된다라고 봅니다.